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할 얘기가 많이 있어요. 이제 박물관 얘기를 계속 해야 하는데 이제 이누아님 다녀오셨던 그 빛의 시어터 파라오의 이집트 이 미디어 아트 전시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좀 해설을 좀 해드리려고 해요. 네. 파라오의 이집트 빛으로 깨어난 고대 문명은 총 10개의 시퀀스로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10가지 주제가 이렇게 순차적으로 나옵니다. 근데 이 시퀀스가 건너갈 때 뭐 제목이 뜨고 그러진 않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건너가요. 구성은 10개로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고, 이게 이제 첫 번째 시퀀스인데, 첫 번째 시퀀스에서는 데이비드 로버츠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화가인데, 스코틀랜드의 화가의 그림들이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이제 근사합니다. 모래 바람이 막 이렇게 휘날리는 느낌이 나는 가운데 그림들이 싹 이제 일종의 몽타주 형식으로 이렇게 지나가요. 이 데이비드 로버츠는 이집트 그림을 전문적으로 그렸었던 화가이고, 이제 사조적으로는 낭만파 화가이지만 단순히 낭만적인 느낌만 살리는 건 아니고 상당히 사실적으로 유적들을 그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린 유적들이 이 당시 이제요, 그 19세기 당시에 실제 그 고대 이집트의 그 유적들이 어떤 상태로 존재를 했었는지를 이제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뭐 거짓말로 상상해서 그린 게 아니라 직접 가서 보고서 그린 그런 그림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게 이제 일종의 시퀀스 1이고 프롤로그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사람이 그리는 이집트는 서양인들에 의해서 이집트를 약간 타자화시키는 방식으로 이제 그림을 그리지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적인 부분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좋은 그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시퀀스 2. 우와. 이거 직접 가서 보셔야 돼요. 개인적으로 이 시퀀스가 저는 제일 멋있는 것 같아요. 특히 요 장면, 몸을 아치형으로 만들고 있는 분은 누트라는 여신인데, 저분이 하늘의 여신, 하늘의 여신이고, 땅에 지금 누가 누워 있잖아요. 괴브. 요거는 이제 가족들이 다 볼 수 있는 버전으로 지금 그려져 있는 것이고 19금 버전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 두 번째 시퀀스에는 신성한 기원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는 과정에 관한 고대 이집트적인 여러 설명들 가운데서 그 헬리오폴리스 신화를 기반으로 한 설명이 시각적으로 구현이 돼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눈이라고 하는 이 카오스 상태가 있고, 거기에서 맨벤 최초의 언덕이 솟아오르고, 그 언덕 위에 아툼이 있고, 그 아툼이 그 슈와 테프누트, 그 다음에 개부와 누트를 만드는 뭐 낳는 그런 어떤 과정이 이제 시각적으로 이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헬리오폴리스 신화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들이 가서 보시면 상당히 감동받을 수 있을, 왜냐하면 우리가 신화적인 어떤 상황이 시각적으로 구현되는 거를 보는 일은 쉽지 않거든요. 저도 그렇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이제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지. 그래서 이것도 신성한 기원 그 시퀀스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이 스케일감 일단 보세요. 한번 저기 사람들 있잖아요. 이게 저 주최 측에서 자료용으로 찍은 사진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태양이 밤 동안에 지하세계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지하세계를 잘 통과해서 위협이 되는 아포피스와 싸워가지고 이겨서 다시 동쪽으로 부활하는 장면들이 구현이 됩니다. 구현되는 저 영상이나 저 장면들은 상상으로 그린 게 아니라 다 실제 이집트 자료예요. 무덤 벽화라든가 신전의 부조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퀀스인데, 세 번째 시퀀스에서는 나일강을 그냥 표시를 해버렸네요. 그 강 보이죠, 바닥면에. 그리고 저 이제 화면에 나타나는 저 모습들은 농사 짓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 문명의 근간이죠. 나일강의 어떤 리듬에 맞춰가지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로 인해서 생산되는 엄청난 양의 식량 자원들을 토대로 이제 문명이 탄생하고 문명이 유지될 수가 있었는데, 그 과정을 이 세 번째 시퀀스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네 번째 시퀀스는 이제 피라미드죠. 야, 요게 진짜 뭐 피라미드 뭐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저 피라미드의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다음 피라미드의 건설 과정이 이렇게 표현이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이집트를 테마로 한 게임이 있죠. 어쌔신 크리드 오리진 속의 장면들이 활용이 돼요. 이 작품을 제작한, 프랑스에서 제작을 했는데, 제작을 하는 과정에서 유비소프트한테 요거를 저작권을 인정받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집어넣은 거예요. 끝나고 나서 엔딩 크레딧 올라가는 거 보시면 유비소프트가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빨리 보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다섯 번째 시퀀스는 이제 파라오인데, 지금 이 장면은 이제 아케나텐이랑 네페르티티, 저희가 박물관 얘기하면서 잠깐 얘기했었어요. 투탕카멘의 아버지로 확인된
DNA 검사를 통해 가지고 나중에 저희가 또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겠지만 요거 이제 이전 장면들을 보면은 이집트를 통일한 최초의 파라오 나르메르라던가 피라미드를 지은 쿠프라던가 그리고 이제 신왕국 시대 뭐 투트모스 3세, 뭐 하셉수트 뒤에는 이제 람세스 2세도 나오고요. 이런 파라오들이 네. 시각적으로 구현돼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제 파라오들을 만나보실 수 있는 그런 시퀀스다. 그리고 이 시퀀스가 아무런 설명도 모르는 상태로 제가 이제 가서 처음 봤는데 그러니까 이 시퀀스에서 처음에 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은 용암이 막 흘러가요. 그래서 뭐야 도대체?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 이제 금으로 만든 여러 장신구들이 같이 등장하는 것을 보고 용암 같은 요 흐름이 아 이게 금을 표현한 거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시퀀스의 제목은 신성한 금인데 실제로 고대 이집트인들은 금을 신성한 금속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신들의 몸 자체가 다 금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금이 굉장히 많은 문명권이기도 했고 금으로 만든 장신구도 상당히 많이 실제로 지금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보시면은 뭐 중왕국 시대부터 해가지고 신왕국 시대 때까지 지금까지 발견된 여러 금으로 만들어진 장신구들이 이렇게 화면에 등장을 하는데 뭐 투탕카멘 무덤에서 진짜 많은 장신구들이 출토가 되었어요. 네. 투탕카멘 무덤에서 출토된 장신구들도 함께 화면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화려한 진짜 그런 화려하네요. 시퀀스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시퀀스에서는 이제 신전을 다뤄요. 신전. 이 시퀀스에서도 역시 어쌔신 크리드 크리드, 오리진의 장면이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전의 바깥쪽에서부터 안쪽의 지성소까지 쭉 들어가는 방식으로 이제 연출이 돼요. 뭔가 원래 이제 고대 이집트의 신전은 바깥쪽 부분은 뭐 그래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안쪽에 신상을 모셔놓은 지성소는 보통의 경우 들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신성한 공간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세속적인 영역에서 가장 신성한 공간까지 이렇게 순차적으로 쭉 들어가는 그러니까 점점 뭔가 분위기가 엄숙해지죠. 그런 방식으로 이제 연출이 돼요. 그렇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요것도 멋있어요. 이제 왕들의 계곡의 8번째 시퀀스고 그 왕들의 계곡 그 테마들 가운데서 역시 슈퍼스타는 투탕카멘이기 때문에 투탕카멘의 황금 마스크가 이런 방식으로 약간 무서울 정도로 압도돼요. 사방이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로 가득 차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왕들의 계곡에 있는 왕묘 내부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그 벽화 같은 것들도 같이 이제 여기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람세스 1세 무덤이 주로 많이 나와요. 람세스 1세 무덤에 그렇게 이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시퀀스 진짜 멋있어요. 이 시퀀스에는 저 너머라고 하는 상당히 근사한 제목이 붙여져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사후세계랑도 관련이 있죠. 근데 어쨌건 기본적으로는 테마는 하늘이에요. 이 화면에 등장하고 있는 저 장면들은 거의 대부분 다 덴데라에 가면 하토르 신전이 있어요. 네네네. 하토르 신전의 12실의 천장 부분에 있는 채색 부조예요. 그리고 실제 저 채색으로 저 색깔로 남겨져 있어요. 제가 에스나 신전을 처음 다녀와서 천장 부조 이야기를 하면서 덴데라에도 이런 천장 부조가 있다 하면서 아마 소개한 적이 있을 겁니다. 랩미팅에 나와서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아닐 수도 있어요. 보면 기억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무튼 굉장히 어쨌건 이 덴데라 신전은 멋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채색이 정말 잘 남겨져 있고 그거를 정말 잘 활용을 한 시퀀스입니다. 그리고 각각의 시퀀스마다 어떤 음악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 시퀀스에서는 정말 유명한 음악이 나와요. 이 9번째 시퀀스에서 끝나고 마지막 시퀀스로 넘어가면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가요. 근데 이거는 사진은 아니고 기획사에서 보내줬었던 게 그냥 컴퓨터 그래픽인 것 같아요. 요렇거든요. 무대에 서 있는 사람은 저예요. 여기선 바닷속으로 들어가요. 이 유적은 토니스 헤라클레이온이라고 하는 유적인데 알렉산드리아에서 북동쪽으로 좀 떨어져 있는 곳이거든요. 바닷속에 잠긴 유적이에요. 이곳은 2000년에서 2001년 사이에 발견이 돼요. 그 프랑스 수중고고학자들에 의해서 발견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현대로 오는 거죠. 고대와 현대가 만나는 이제 지점이고 또 실제로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발굴을 하는 과정에서 바닷속에 들어가서 바닷속에 잠겨져 있는 고대 이집트의 거상들 앞에 딱 서 있는 그러니까 수중 고고학자들은 고고학자이면서 다이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딱 이렇게 서 있는 장면이 사진이 하나가 나오거든요. 그게 정말 현대와 고대가 조화하는 그런 장면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엔딩 크레딧이 올라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집트 박물관 이야기를 다시 할 건데 이제 마지막 박물관의 하이라이트가 남아 있어요. 2층에서도 가장 하이라이트가 있어요. 이게 바로 투탕카멘이죠. 투탕카멘 실이 있어요. 어차피 들어가 사진 못 찍어요. 근데 준비를 하면서도 이게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이유가 이제 저 투탕카멘 유물들은 새로운 박물관으로 다 옮겨질 거거든요. 이제 몇 개가 더 옮겨졌다라는 뉴스는 들었는데 황금 마스크가 옮겨졌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었어요. 이제 옮겨지면은 이 전시실은 더 이상 볼 수 없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영상은 이제 추억으로 남게 될 거예요. 만약에
나중에 새로운 박물관으로 이전되고 나서 또 다시 그 박물관에 대해서 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되니까 일단은 구박물관을 기준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투탕카멘 특별관이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줄이 길어요. 제가 입구만 찍어서 그러는데 줄이 엄청나게 길게 늘어서 있어요. 그래서 이제 박물관 관람하실 때 좀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투탕카멘 무덤 속에서는 또 5,300점이 넘는 유물이 출토가 되었는데 근데 이 전시실은 큰 공간이 아니에요. 아주 극히 일부만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유물들은 다른 수장고에 있죠. 그리고 이제 신박물관에도 많이 이제 이전이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새로운 박물관에 가시면 거기 투탕카멘 전시실에서는 5,300점을 다 한 공간에서 보실 수가 있게 꾸며진다고 합니다. 오, 너무 좋다. 1922년에 이 무덤이 발굴된 이후로 한 번도 이 모든 유물이 한 공간에서 전시된 적이 없어요. 그래서 7월 3일에 공식적으로 개관을 한다고 했으니까 뭐 어떻게 되겠죠. 저도 최대한 빨리 가서 보고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시실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유물은 그러니까 이 황금 마스크는 투탕카멘 유물들 가운데서 제일 하이라이트인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고대 이집트 문명의 유물들 가운데서 그냥 어디든 많이 나와요. 자, 이 황금 마스크는 순금으로 만들어졌고요. 그러니까 순금 11kg가 사용이 됐어요. 금뿐만이 아니라 이 자세히 보시면은 이제 파란색이랑 빨간색이랑 청록색 티파니 블루라고 하죠. 그렇게 이제 세 가지 거의 보석급의 이제 돌들이에요. 파란색은 라피슬라줄리. 맞아요, 라피슬라줄리, 청금석이죠. 그다음에 저 빨간색은 홍옥수, 카넬리안이라고 하는 홍옥수이고 그렇게 이제 상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금으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고 다 모양을 만든 다음에 이렇게 돌을 박아가지고 저런 돌들을 이제 오늘날에는 준보석이라고 부르는데 저게 이제 고대 이집트적인 맥락에서는 그냥 보석이에요. 그냥 이집트 땅에서 나오는 이 돌들이 아니라 진짜 멀리서 갖고 와야 되는 해외 교역을 통해서 가지고 와야 되는 재료들이다 보니까 이게 라피슬라줄리는 저기 아프가니스탄에서 갖고 와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교역 루트를 거쳐가지고 이집트에 들어온 것들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최선을 다해서 만든 그 작품이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투탕카멘 유물은 이분이 발굴을 했어요. 하워드 카터라고 하는 영국의 고고학자이고 1922년에 투탕카멘 무덤이 처음 발굴이 되었는데 원래 이분의 직업은 화가입니다. 근데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의 고고학 발굴단에는 언제나 화가가 참여를 해요. 왜냐하면 사진이 활성화되지 않은 시대이다 보니까 근데 고고학 발굴이라고 하는 것은 출토되는 이 정황을 시각적으로도 기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화가들이 언제나 이제 그리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도 이집트 고고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플린더스 패출이라고 하는 고고학자의 발굴단에 10대 후반에 처음에 합류를 해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다가 현장에서 이제 발굴을 배워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트레이닝을 받은 고고학자입니다. 고고학자들의 성격이 있어요. 꼼꼼하고 좀 까칠까칠해야 돼요. 주관이 딱 있어야 되고 타협하지 않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성격의 소유자예요. 굉장히 성격이 안 좋았던 것으로 보여요. 사회성도 별로 안 좋았고 근데 발굴은 정말 끝내주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처음에는 엄청나게 승승장구하는데 그래서 이집트 정부 그 문화재관리국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기도 했어요. 근데 한번 프랑스 관광객들하고 싸워요. 아, 진짜로요? 왜냐하면 이제 이 당시는 유적지에 이제 관광객들이 오면은 고고학자들이 안내하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있었는데 남겨진 기록들에 의하면 프랑스 관광객들이 와서 그 현장에서 도움 주는 이집트 현지인들이랑 마찰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굉장히 무례하게 굴었을 거예요. 담당 부서의 장이었던 카터가 막 거의 폭력 사건처럼 이제 격렬한 논쟁이 있었고 그 결과 그 직을 잃게 돼요. 그래서 그림도 좀 그리고 프리랜서로 하다가 젊은 나이였어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을 거예요. 진짜 그 당시가. 그랬는데 은인을 만나죠. 이분이에요. 조지 에드워드 허버트. 카나본 백작입니다. 백작님이시네요. 영국의 귀족이고요. 엄청나게 부유한 사람인데 이분은 전형적인 재벌 2세, 재벌 3세 같은 느낌의 귀족이었어요. 노는 거 좋아하고 건강하고 젊었을 때 막 경마하고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에 자동차 사가지고 자동차 모으고 실제로 저 카나본 백작 컬렉션에 그 19세기 후반 나온 명차들이 지금 되게 많이 있대요. 그래서 이분이 또 운전도 직접 하고 막 이런 분이었는데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몸을 크게 다쳐요. 그래서 평생 건강을 회복하지 못해요. 영국의 겨울이 기온은 아주 낮진 않아요. 기온은 영하로 잘 안 떨어져요. 영상 10도 아래쪽 그 정도인데 정말 습해요. 그러니까 뼛속에 한기가 스며드는 그 느낌을 받아요. 실제로. 그렇다 보니까 주치의가 건강이 안 좋으니까 백장님 겨울 동안에는 너무 춥고 습하니까 따뜻하고 건조한 곳에 가서 휴양을 하셔라. 이집트구나. 그래서 이 카나본 백작이 이집트에 가요. 이집트에 완전 매료가 되죠. 근데 만약에 이분이 건강한 상태였으면은 그냥 자기가 직접 발굴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유럽이나 미국의 부유한 부유층들이 그런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스스로 이제 고고학자가 돼서 스스로 발굴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건강이 안 좋으니까 고용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가스통 마스페로라고 하는 그 당시 이집트 고문물 최고 위원장이어서
어떤 프랑스 학자가 카터를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카터의 후원자가 되죠. 카노 백작이 지속적으로 카터를 이제 후원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굉장히 사실 고생을 많이 했어요. 카터도. 그리고 막 왕들의 계곡에서 한 5년 동안 발굴을 했는데 그것도 성과도 없었고. 그래서 카노 백작이 야 이제 더 이상 너 후원 못하겠다. 이제 후원을 그만할래 라고 했더니 카터가 한번 쫄라요. 한 번만 더 할게요. 딱 한 시즌만 더 하겠습니다. 꼭 이럴 때 뭔가 일어나더라. 그래서 마지막 시즌이 시작이 되고 그게 이제 1922년 11월 달인데 이제 투탕카멘 무덤이 발굴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 영화 같다 예, 진짜. 그 이제 무덤을 찾았는데 이거 도굴되지 않은 무덤인 것 같아요. 네. 발굴을 막 빨리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기다려요. 카노 백작한테 영국에 있으니까 전보를 쳐서 이집트로 빨리 와주세요. 네. 당시 비행기가 없으니까 배를 타고 한 2주 넘게 걸려가지고 이집트에 옵니다. 되게 두근거리면서 갔겠다. 와서 같이 처음에 문을 열고 같이 들어가죠. 네, 그래서 그게 좀 이렇게 멋있는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후원자에 대해서 의리를 지킨. 그래서 이렇게 와서 같이 사진을 찍죠. 그래서 오른쪽에 서 있는 신사가 카터. 그다음에 왼쪽에 있는 신사가 카노 백작. 그리고 저 레이디 이블린은 카노 백작이 건강이 안 좋으니까 항상 같이 딸이 다녀요. 그래서 레이디 이블린이 같이 이제 수행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파라오의 저주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카노 백작은 바로 발굴된 그 다음 해 1923년 세상을 떠나요. 워낙 건강이 안 좋았어서 그래요, 사실. 그래도 보고 가셨네요. 그렇죠. 그리고 카터는 한 60살까지 살고 네. 그 당시 기준으로는 평균 연령보다 더 높은. 그럼 투탕카멘의 저주는 없네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 레이디 이블린 같은 경우는 제가 기억하기에 80살 넘어서까지 와우.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1922년 11월에 네. 발견이 돼가지고 네. 진입을 하게 되는데 사실 투탕카멘 무덤은 굉장히 작은 무덤이에요. 다른 왕묘들하고 비교했을 때 정말 작은 무덤이고 이런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네요? 방도 4개가 있는데 그래서 방 4개를 이제 전실, 부속실, 매장실, 보물실 이렇게 부릅니다. 요게 발굴 당시 상황을 이제 우와. 그린 거. 구장품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우와. 그리고 저기 우측 상단에 보시면은 이제 관이 있죠. 이 관에 이렇게 막 그 상자 같은 것들이 수시도로 그려져 있는 네네네네.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원래는 다 상자가 덮여져 있었던 네. 곳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미라가 있고 관이 있고 또 관이 있고 관이 있고 관이 있고 관이 있고 이런 식으로. 여기는 왜 안 털렸을까요?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일단 투탕카멘이라는 파라오가 역사적으로 유명하지 않은 파라오였고 그렇죠. 왜냐하면 도굴꾼들도 공부를 해서 도굴을 해요. 근데 포착이 잘 안 되는 파라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요 투탕카멘 이후에 이 람세스 6세가 바로 옆에 무덤을 만들거든요. 이 람세스 6세의 무덤을 만들 때 무덤을 이제 파 들어가니까 네. 거기서 나온 흙더미가 투탕카멘 무덤 입구에 덮여 있었어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후대 사람들이 왕들의 계곡에서 발굴하는 그 작업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두막 같은 것들을 계속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임시 숙소 같은.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속 뭔가 이제 퇴적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그래서 마지막에 카노 백작이 야 너 더 이상 후원할 수 없어라고 얘기했을 때 카터가 보기만 발굴을 안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자리였습니다. 이야. 자, 그래서 투탕카멘의 요 미이라는 아마 다른 왕들도 비슷했을 텐데 네. 엄청나게 공을 들여서 보관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저그 우측 상단에 있는 네. 그 매장실 여기서 보시면은 상자가 투시도로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시신이 들어가 있는 저 관 말고 네. 바깥쪽에 있는 바깥쪽, 광들을 예. 성소라고 불러요. 성소. 방 크기의 상자들인데 이거는 다 사실 미니어처예요. 실제 유물은 아니고 미니어처인데 네. 저기 가장 좌측편에 네. 제일 작은 상자 보이죠? 네. 저게 석관이에요. 석관이 첫 번째 성소에 들어가요. 첫 번째 성소가 두 번째 성소에 들어가요. 두 번째 성소가 세 번째 성소에 들어가요. 세 번째 성소가 네 번째 저 성소에 상자 같은 들어가요. 거 저게 신전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요. 지붕이나 그래서. 처마 같은 것들이 성소라고 일단 부릅니다. 나무로 만들어져 있고 다 금박이 입혀져 있죠. 그리고 저 네 번째 성소가 이제 실제로 그 방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5겹이죠.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원래 이렇게 성소가 전시가 이제 되어 있었어요. 여기 보시면 저 뒤쪽으로 성소 보이시죠? 네네네. 그래서 계속 보여요. 4개의 성소가 다 전시가 되어 있었는데 이야. 역시 이제 이것도 성소의 모습이에요. 사람 이렇게 크기나 보니까. 비교하시면 짐작이 예. 되시죠. 지금은 이 박물관이 없어요. 없어진 지 꽤 오래됐어요. 신박물관으로 다 가 있죠. 그래서 아마 올 가을 정도부터는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아무튼 이렇게 지금 이제 시신이 안치가 되어 있고 근데 이제 성소가 4개가 있다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성소 안에 석관이 들어가요. 가장 안쪽 성소 안에. 그 석관은 지금 투탕카멘 무덤 안에 있어요. 아 진짜로요? 예, 무덤에 그냥 석관이 놓여져 있어요. 빨간색 돌로 되어 있고요. 여기서 지금 사진에서는 잘 안 나타나는데 그 석관도 굉장히 아름답게 구조가 새겨져 있습니다. 있구나. 그리고 근데 시신이 저 석관 안에 곧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또 이게 그 관들이 있죠. 네. 그러니까 사람 형태의 관들이 있어요. 관도 몇 겹으로 돼 있나요? 관이 3겹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석관 안에는 바깥쪽에 있는 저 관이 들어가요. 저게 이제 외관이죠, 외관. 저거는 나무로 만드는데 네. 다 금박을 입혔죠. 다 금박을 입히고 저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황금 마스크에 사용된 라피슬라줄리나 석기석이나 박은 거죠. 예. 와. 정말
정말 섬세하다. 그래서 뭐 금박 입히는 것도 엄청나게 많은 금이 들어갔을 거예요. 나무 역시도 제일 좋은 나무 백향목으로 사용을 하고 바깥쪽에 있는 저 관이 관 안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우리 가까운 쪽에 있는 이 관이 저 큰 관 안에 들어가고 이게 끝이 아니죠. 그리고 저 두 번째 외관에 이게 들어가요. 이게 뚜껑이고 뚜껑. 저쪽 안쪽에 있는 게 이제 아랫부분이에요. 이건 다 사실 레플리카인데 왜냐면 실제 윤문 사진을 뭐 찍을 수가 없어가지고 네. 요 관은 요 내관인데 이 내관은 황금 마스크와 마찬가지로 다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진짜 순금이 한 어마무시하게. 110kg 정도, 110kg 정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 자체만으로도 가격이 엄청나겠죠. 진짜 아낌없이 썼네요. 그리고 이 화면 계속 보여주시면은 내관 안에 시신이 미이라가 들어가는 거고 네. 그 미이라 얼굴 부분에 황금 마스크가 네. 씌워지는 거예요. 대략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시신이 있고 미이라가 있고 황금 마스크, 내관, 외관, 석관, 성소 그리고 무덤 총 10겹으로 시신을 보관을 했었다. 이렇게 거의 이해를 무슨 해주시면 될 것 빌런 같아요. 봉인하는 수준인데요? 근데 진공부장. 와, 진짜 그러니까 마트로시카. 마트로시카랑 비슷한 면이 있죠, 사실. 예. 근데 이제 이게 다른 왕들은 어떻게 했을까? 네. 몰라요. 남아있는 게 없어서. 남아있는 게 없으니까. 남아있는 게 없으니 비슷하게 했겠죠. 비슷하게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투탕카멘은 생전에 갖고 있었던 영향력이 다른 파라오들과 비교했을 때 전혀 크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작은 파라오였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그 무덤을 만들 수 있었다. 뭐 이를테면은 람세스 2세 같은 파라오는 뭐 훨씬 더 사용할 수 있는 자원의 양이 내가만 많았었기 10개씩 있고 때문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어쨌건 시신은 이렇게 안치가 되었고 지금 구박물관에 가시면 그 제가 소개해드렸던 관들 가운데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외관 말고 두 번째 외관하고 내관은 보실 수 있어요. 투탕카멘 황금 마스크와 함께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이것도 제가 지난 3월에 갔을 때 마지막으로 본 것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보실 수가 있었어요. 예, 그랬고 인사할 시간도 많습니다. 여러분의 시간을 낭비해드릴 느리지만 쿨한 과학. 랩미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들. 감사합니다. 안녕. 바이.